안녕하세요. 대치동자 원장 9월 5주차 최신 교육 정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기사들이 되게 좀 중요한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9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먼저 볼게요. 바뀐 수능 체제 맞춤 9월 모평 국어 19 수학 영어 어려웠다. 자, 수능이 어렵고 쉽고 자시고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시는 초중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오늘 이거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점수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통합형 수능이 미래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중등 학부모님을 위한 교육 정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이번 시험을 보고 나니까 국어 1등급 인원 비율이 5.56, 되게 많은 거죠. 원래 4% 정도가 1등급인데 좀 많은,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거고, 수학, 영어가 되게 충격적이에요.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뀐 지 좀 됐죠? 영어랑 한국사,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제2 외국어까지.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랑 이제 등급을 결정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 80점만 넘으면 2등급입니다. 그런데 영어가 원래 그 절대평가 초반 시행했을 때는 90점 넘는 친구들이 8%, 뭐 시험 난이도 쉬우면 10% 이렇게 갔는데 이번 9월 모평 보니까 몇 퍼센트 나왔어요? 4.87%란 얘기는 영어 1등급 받기가 진짜 힘들다는 얘기예요. 상대평가 할 때랑 똑같아. 그럼 절대평가 좀 널널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쉬워졌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영어 난이도가 쉬워진 적은 없고요. 대신 90점만 넘으면 1등급 받았었는데, 영어 난이도가 쉽지 않은 해, 그리고 애들이 더 공부를 못하는 애는 이렇게 상대평가 받는 것처럼 영어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죠. 9월 모평 기사 뭐 내용도 막 많고 복잡한데, 제가 초중등 학부모님들 아셔야 되는 내용 포인트로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국어 난이도는 떨어졌어요. 난이도가, 어떤 시험의 난이도가 떨어졌는지 높아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좀 기준으로 봅니다. 다른 기준들도 있겠지만 표준 점수의 최고점, 즉 원점수로 내가 100점 맞은 사람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몇 점이 나오느냐. 표준 점수란 건 보정 점수이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보면은 요번 9월 모평에서 표점이 국어 만점 받은 아이의 표준 점수가 127점이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는 그게 134점이었습니다. 표준 점수가 떨어지면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자, 만점자 비율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쉬우면 만점자가 더 많이 나오겠죠? 국어 100점 맞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1.6%였어요. 작년 수능은 몇이었죠? 0.04%였습니다. 수능 때 진짜 국어가 되게 관건이 됐죠. 그리고 수학, 영어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영어 난이도 올라가서 등급 컷이 4% 정도 돼야지만 1등급 받는 거 보셨죠? 그리고 수학도 난이도가 지난번보다 올랐습니다. 근데 수학이랑 국어에서는 포인트가 뭐가 있죠? 내가 공통 영역 말고 선택 영역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지, 이게 유불리 논쟁입니다. 이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미래에 이제 이과하고 문과 최상위권 될 건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선택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를 들면 지금 불리하다고 보는 쪽이 어디죠? 문과 학생들이 수학 확률 통계 선택했을 때 불리하다고 보죠. 왜냐면 1등급 받기가 힘드니까. 점수는 문과, 이과, 그리고 과목 내가 선택과 상관없이 통합해서 표준 점수를 만든 다음에 그 표준 점수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과에서 엄청 잘해 이래도 1등급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엔 작년까지는 받을 수 있었던 학생이 올해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어디? 그러니까 문과 애들끼리 경쟁할 때는 당연히 상관없을 거예요. 정시에서. 하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수학에서 1등급이 원래 나올 수 있었던 애가 1등급이 안 나오게 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서울대 못 가.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제가 꿀팁 나갑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거 부모님들이 성적표 보실 때 모의고사, 연습 시험 삼아 중학생, 초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모의고사 보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연습으로 재미로 보거나 아니면 실력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했을 때 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뭔지, 100분위가 뭔지, 등급 컷이 뭔지 모르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맨날 선행 공부할 때 모의고사 본 다음에 2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드려도 2등급이 그럼 몇 %지 이런 감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표준 점수부터 볼게요. 표준 점수가 진짜 어려운 게 부모님 세대 때는 예전에는 원점수 나오고 백분율 나오고 그냥 땡이었잖아요. 정교동수 나오고 땡. 그런데 막 성적표 보면 표준 편차 나와있고 막 평균 표준 점수 이런 거 나와있고 수능은 아예 성적표에 표준 점수 원점수 없어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나와요. 이게 표준 성적표인데 수능 물론 모의고사 볼 때는 그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해서 주는데 실제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교육기관들 그리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시험을 본 다음에 표준 점수가 몇 점이다 난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모르면 나중에 그 고등학교 가서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가지고 요거 한 번만 봐놓으시면 기억에 딱 남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표준 점수라는 건 시험의 난이도를 보정해서 그냥 상대적인 서열, 상대적인 위치만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그럼 100분위 하면 되잖아. 이럴 수 있는데, 자, 100분위보다 표준 점수가 좀 더 통계적으로 약간 우월한, 좀 더 어드밴스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개발된 방식으로 그 점수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줄 세우기 하지 않고 과목을 다른 걸 했을 때 유불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 과목을 탐구해서 내가 물리 선택했을 때랑 생명과학 선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분리하면 좀 슬프잖아요. 그런 걸 보정해 줄 수 있는 게 표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정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지금은. 개인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느냐를 점수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자, 난이도가 다른 시험과 비교가 좀 가능해요. 그래서 지난번 국어 어쨌고 이번 국어 어쨌고 난이도가 어쨌고 요 표준 점수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험 난이도가 여기서 포인트 표준 점수 다 막 계산식 복잡하고 이럴 수 있는데 표준 점수 읽으실 때 포인트는 자, 표준 점수는 시험 난이도가 떨어지면 최고점 100점이라고 가정할게요. 100점이 최고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최고점 받은 학생의 표점 최고점이라 표준 점수 최고점 또는 표점 최고점이라고 하는데 표점 최고점도 같이 떨어집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표점 최고점도 같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죠? 제가 앞에 기사에서 오늘 국어 난이도가 다운됐다를 뭘로 볼 수 있죠? 최고 표점이 작년 수능엔 144인데 127로 떨어졌다. 표점이 떨어졌으니까 난이도도 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이런 설명할 때 딱 알아보시면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표준 점수 근데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식을 막 표준 점수, 표준 정규 분포표, Z 점수 막 이런 거 찾아보시면 막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 통계를 좋아하시거나 이런 쪽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 대학 학부 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표준 점수 계산식이 있긴 한데 그 식을 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원점수가 뭐예요? 우리 애가 받은 점수. 우리 애가 받은 점수에서 애들 전체 평균 점수를 그 차를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근데 표준 편차는 이제 그게 점수가 퍼져서 분포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20을 해준다면 플러스 100이에요.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 되게 잘했죠. 근데 평균이 50점이야. 그럼 100점에서 50점 빼면 50점 남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래. 그러면 나누면 10이니까 5가 되죠. 5 곱하기 20 하면 100이 되고 플러스 100 하면 200이 돼요. 그래서 보면 부모님들이 표준 점수 보는데 표준 점수가 막 123, 135 이러면 평균보다 높다는 거야. 평균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돼? 이 분자가 0이 되죠. 0이 되니까 0이 되면 이 곱하기 20도 의미가 사라지니까 100이 평균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달라져도 똑같이 100이 평균 점수가 되는 거라서 자, 우리 아버님이 가끔 평소에 신경도 안 쓰다가 표준 점수 딱 보고 100점이네? 아들 잘했어. 이러시면 큰일 나요. 얘는 평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점수 체계에 대한 기준을.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어떻게 알지? 우리가 표준 편차는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표준 편차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대부분 그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심플하게 1이라고 볼게요. 내가 원점수 이번 시험이 좀 쉬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나는 되게 항상 잘하네요. 100점 맞았어. 그런데
평균 점수가 이번 시험이 좀 쉬워서 80점 됐어. 그러면 차가 20점이죠. 20점 플러스 100 하면 120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표준 점수를 100점을, 원점수 10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는 120점을 받았어. 그런데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져서 애들이 폭망했어. 그래서 하지만 나는 또 100점. 그래서 원점수 100점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평균 50점을 받았어. 그럼 빼면 50점이 남죠. 표준 편차 1이라고 했어요. 그 50점 곱하기 50점. 이것도 제가 뺄게요. 곱하기 20 똑같으니까. 그러면 150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아까 똑같이 100점 맞았는데 20도 뺄게요. 20도 계산하는데 힘드니까. 요 두 개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산하면 훨씬 편하니까 100점 똑같이 맞았는데 한 번은 80점 맞았을 때는 마이너스 20 하면 20 곱하기 120점. 그리고 요번에는 100점 맞았는데 아이들 평균 떨어져 50점 됐으니까 50점 나는데 요거 1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150점이잖아. 난 똑같이 100점 맞았는데 지난 시험에서는 표준 점수가 120점이고 이번 시험에서 150점이야.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표준 점수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겁니다. 최고 만점자는. 그래서 난이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고 만점자에. 그럼 내가 표준 점수 기준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표준 점수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분위가 뭐냐면 전체 학생 중에서 내 아래 몇 퍼센트가 있는지 심플하게 보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백분위 점수 92 이러면 92% 학생이 내 아래에 있는 거야. 100분위 점수 50 이러면 50% 학생이 내 아래에 있는 거야. 내가 상위 1%다 그러면 100분위 점수 99점이 나요. 내 아래 99%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등급을 우리가 정합니다. 100분위를 가지고 등급을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 체계에는 9단계 등급이 있어요. 9단계 등급이. 그래서 1등급 받는 학생은 4%예요. 반대로 9등급 받는 학생도 4%입니다. 되게 힘들죠. 둘 다 힘든 거예요. 자, 1등급 받는 것도 힘들고 9등급 받는 것도 정말 힘든 거예요. 9등급 저도 자주 못 봐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콧물이 나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은 4%, 그리고 2등급은 7%인데 이게 어떻게, 2등급까지가 총 11%예요. 누적으로. 그래서 1등급 받았다 그러면 4% 안에 드는 거고요. 2등급은 4% 안에 들지 못하는 7%권의 아이들이에요. 4 플러스 7, 그러니까 11% 아닌데 위에 1등급 받은 4% 빼고 7%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퍼센티지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4명은 1등급이고요. 그 다음 7명이 2등급이고 그 다음 12명이 3등급이고 그 다음 17명이 4등급이고 그 다음 20명이 5등급이에요. 5등급까지는 이렇게 두터워졌다가 다시 얇아져요. 요게 뭐죠? 표준 정규 분포표. 그러니까 샘플이 굉장히 많으면 이런 형태의 사람들의 분포를 이룬다 하는 게 표준 정규 분포거든요. 그 분포표에 맞춰서 이제 등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상위 10%, 2등급이 상위 20% 이게 아닙니다. 요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5등급도 편차지, 5등급에 20명의 학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5등급 초반이랑 그 후반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100분위까지 점수 받고, 자, 요거 지식 이제 아셨죠?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요번 수능 모의평가 봤는데 모의평가와 모의고사 과목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가 있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요번에 평가 모의고사에서 최고 점수 받은 친구 표점이 145점. 그리고 확률 통계 받은 친구들은 139점. 차이가 6점이나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7.5점, 2점, 4점 이랬었는데 지난번 시험에서 4점이 더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미적분 선택한 친구랑 기하 선택한 친구 둘 다 만점 받았을 때 차이가 3점밖에 안 나죠. 즉 얘네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요게 뭐죠? 이과 선택한 친구들이랑 문과 선택한 친구인데 요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정말 1등급 100점 맞으면 1등급 당연히 받겠죠. 확률 통계 선택해도. 그런데 점수가 애매해. 그러면 1등급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서 자, 국어 통합 수능 해가지고 요번에 수학에서 문과 비중이 1등급 문과 애들이 확률 통계 많이 선택하는데 확률 통계 선택한 학생이 그 1등급 때, 그러니까 전 수학 1등급 받았다는 애들이 그러니까 1등급 받은 총 애들 중에서 문과의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이 4%밖에 안 됩니다. 6%밖에 안 됩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4%, 6%는 원래 1등급 받을 애였겠지만 2등급 때 들어가는 친구들도 확률 통계 선택해서 2등급 받은 친구들도 원래 예전에 문이과 분리했을 땐 1등급 받을 수 있었던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유불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볼까요?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확률 통계는
1등급 받으면 92점, 원점수로 92점을 넘겨야 되고 미적분은 85점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거죠. 물론 미적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요거 생각하고 미적분 무조건 도전하실 수는 없어요. 문과 학생인데. 자, 근데 학년이 낮은 친구들은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불리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과형 공부를 좀 더 해놓은 게 좋고, 문제가 뭐죠? 공통 영역이 수원수투인데 수원수투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미적분까지 공부한 애들이 수원수투를 더 잘 보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 수학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통 영역에서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로서 내가 1등급 받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문과 중에서 상위 4% 안에 든다고 1등급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통합형 수능을 바뀌면서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작문과 언어매체 선택했을 때 100점, 97점 이래서 유불리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1등급, 최상위 등급 친구들은 언매 선택을 많이 합니다. 언매가 뭐죠? 문법이에요. 문법은 97점까지 받으면 1등급 받고, 문제풀이 시간도 되게 짧게 줄일 수가 있어. 화법작문, 제시문 읽는 것보다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화법작문은 진짜 100점 맞아야지만 1등 받으니까 요것도 이제 내가 정말 잘하는 친구라면 선택할 때 내가 화법작문, 언매 둘 다 할 수 있다면 언매 선택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겠죠. 그래서 요런 선택은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죠? 고3 때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차분히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좀 빠른 선행하는 친구들은 선행에서 미리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 속도를 낼 때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즉 이과 상위권인데 확률 통계 공부한다? 미적분이나 뭐 수원수도 탄탄하게 공부하고 미적분까지 마스터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 공부하는 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까먹을 건데. 그쵸? 그래서 요런 과목별 선택, 이거 골고루 다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선행할 때는. 그래서 요런 그 수능 형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눈여겨보셔야 돼요. 바뀐 것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게 몇 년 뒤에 적용이 보정돼서 적용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사, 9월 27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영진 전문대 등 8개 전문대 내년부터 석사과정 도입. 자, 이거 전문대, 우리의 석사 전문대 안 갈 건데 선생님 무슨 얘기세요? 이러실 것 같아서 전문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대라는 건 직업 취업을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영역들이 새로, 전문대들이, 과들이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그런 과들은 트렌드를 읽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트렌드 알면 우리 아이가 미래에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요즘 뜨는 그 산업과 산업계의 수요, 인력 수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마이스터대, 그 전문대 중에서 마이스터대라고 해서 시범 운영 8개 대학을 선정해서 석사과정을 만들어요. 이 석사과정은 특허 출원이나 산업, 제 연구과제 프로젝트 하면 석사 학위를 줘요. 그래서 첨단 기술이나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서 요 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 좀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학과 보면은 신산업계 초정밀 금융기술, 컴퓨터 응용기계 계열, 지식기반 산업, 신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자동차 공학과 방송음향, 영양, 그러니까 방송,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 산업인 거죠. 특히 한국이 요즘 창의성 폭발하고 있잖아요. 영상 관련 산업들, 게임, 그리고 뭐 웹툰, 요런 것, 그리고 당연히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공학, 요런 것들이 인기를 굉장히 얻고 있습니다. 그런 그 트렌드를 좀 읽고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사 가져왔습니다. 9월 27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1 전국 로스쿨 신입생 31세 이하 91.44%로 상승. 전년은 87.79%였대요. 이게 뭐가 문제,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아이를 미래의 법조인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로스쿨 최초에 도입했을 때는 학부 대학이죠. 대학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제 다시 대학원, 전문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들어와서 변호사가 되면 좋겠어요 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되려면 32세 이상 합격생들도 꽤 많아야 되는데, 32세 이상의 그 입학생은 7.62%, 40세 이상은 0.94%밖에 안 돼.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31세 이하라는 건, 특히 남학생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나면 시험, 로스쿨 또 준비하고 나면 다른 직업을 경험하고 여기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 졸업하자마자 거의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게 91.44%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보면 100%, 98%. 그러니까 32세 이상을 뽑지를 않았어. 뭐죠?
너무 차혹하죠. 고려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32세, 이화여대도 그렇고 32세 이상은 뽑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 좀 하고 법조인 될래. 요거는 탑스쿨 가는 건 포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의 확률적으로 뚫는 게 실제 통계치는 되게 차갑고 냉정합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국에 로스쿨이 25개가 있고 2126명을 선발했어요, 작년에. 자, 로스쿨이라는 게 뭐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부가 아니라 예전에 법대가 다 없어지고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법대가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있는 학교도 있어요. 법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 대학원을 나와야 그 로스쿨, 변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로스쿨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부 대학이 무엇인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적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이 대학 출신 되게 중요하고, 학부 학점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SAT라는 입학, 법학 적성 검사 시험,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학부나 학부 합정은 대학교 입학해서 이미 결정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에 이미 내가 미래의 법조 인력이 되고 싶고 로스쿨도 탑 로스쿨 가고 싶다. 왜냐면 지금 로스쿨 재수도 많이 해요. 좋은 로스쿨을 가야 상위 로펌이나 좋은 기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고 부모님이 전략적으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 들어가기 전부터 정확한 방향 설정이 돼야 로스쿨을 가서 좋은 미래 법조 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되게 덥네요, 제가 에어컨 끄고 영상 촬영하니까. 자, 9월 23일 2022 수시 경쟁률 컨공의대 약대 자연계 톱3 피트 편입 열세 화공생공 경쟁률 하락 기사입니다. 요 기사 보시면 자, 인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트렌드를 읽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무슨 과를 할지.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적성이 되게 강해서 특정 과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랑 끊임없이 논의하고 길을 같이 찾아가는 게 저는 진로라고 생각해요. 되게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런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 간의 따뜻함도 생기는 거고 부모님의 어떤 교육 철학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래 설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런 기사 알아두시면 부모님 지식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서울 주요 10개 대학 대학별 상위 3개 학과 요번에 수시 경쟁률 최고로 많이 터진데 자연계열에서 보면은 소프트 컴퓨터가 1위입니다. 그래 당연하죠. 요즘 인기 되게 많죠? IT 기술들. 자, 2위가 의대고요. 3위가 약대입니다. 약대가 들어왔죠. 작년에는 원래 뭐였어요? 생명화학이었는데 왜냐면 생명화학과 나오고 대학원으로 약대를 갔는데 올해부터는 약대가 바로 내려왔으니까 바로 여기 인기 반영되는 거 보세요. 재밌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자 대학교별로 정말 경쟁률 탑 한번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대 뭐 이런 최상위 학교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서울대는 볼까요? 전형이 일반 전형이에요. 그리고 고려대도 학업우수 전형, 학업우수 전형. 인사이대, 성균관대, 서강대는 다 논술 전형. 왜? 서울대랑 고대는 논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술 찬스 이거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를 파는 친구들이 수시에서 내가 내신 성적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논술이 있어 해도 연대가 최저입니다. 서울대 고대는 못 간다는 거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경쟁률 보면은 당연히 의예과 약학과 이런데 경쟁률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보면 서울대 생각보다 경쟁률 11% 10% 당연히 서울대니까 서울대라고 무조건 인기 좋다고 경쟁률 막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면은 저희 경쟁률 진짜 찐 높은데 어디죠?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성균관대 약대 666.4대 1 5명 뽑는데 지원을 3,332명이 했어요. 엄청나죠? 인기 진짜 터지고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 볼까? 2022 보면 경쟁률 상위 10개 대학 학과 보면 신문방송 미디어 정치 외교가 1위 공동 1위 그리고 경영이 그 다음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땠죠? 경영이 1위였고 신문방송 미디어랑 경영이 1위였는데 경영에 밀려났어. 왜? 신문방송 미디어가 저는 더 중요해져서 상대적으로 뺏기지 않아라는 생각도 좀 더 들고요. 경에서 더 뺏기고 그리고 정치외교가 원래 되게 순위가 좀 아래였어요. 사회연들 많이 인기가 올라온 거죠. 글로벌 인재가 많이 늘고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대한민국 위상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이걸 보면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 글로벌 인재가 될 것에 대해서 자, 요거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몇 가지 찝어놓으면 자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요거 경쟁률에서도 볼 수 있고, 인문은 컨텐츠 관련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인문 계열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이나 미래 직업군 생각해서 컨텐츠 관련 그 학과들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 신문방송학과가 뭐 PD 그리고 뭐 그 감독, 영화감독 이런 걸 키워낼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 인기가 바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고대는 논술 전혀 없다는 거 알아두시는데,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들어가기 힘든 건 아닙니다. 입결이 사실은 들어가기 힘든 기준이겠죠. 왜냐면 서울대 경쟁률이 다른 학교보다 낮잖아요. 그럼 서울대 들어가기 쉽나요? 아니죠. 입결이 뭐예요? 입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결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읽기용으로 이런 거 재미로 받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수능이 D-50 남았어요.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근처에 수험생들 있으시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분들이 꿈을 향해 달릴 때, 자, 올해만 달려서 그 꿈을 이룰 순 없었겠죠. 자, 그분들이 열심히 그 이전에 고3 재수생들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좀 놓으시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미래의 수능이 이제 나한테도 다가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50일 뒤에 수능 다가오는 것처럼 내 미래의 수능도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지금 생활 성실하게, 그리고 내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